2025년 10월 엔비디아 젠슨 황이 SK하이닉스 경주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손엔 HBM3 이 샘플이 들려 있었죠. 이게 AI의 미래다. 그의 발언이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같은 날 삼성전자는 HBM 생산 라인을 2배 증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평택 공장에 3조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월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죠. HBM 전쟁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 실리콘밸리에선 다른 질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GPU는 이미 충분하다. 그런데 왜 AI는 여전히 느린가? 오픈AI CTO 미라 무라티는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GPT-4의 추론 속도 병목은 GPU 연산이 아닙니다. 메모리 접근입니다. 구글 딥마인드도 비슷한 보고서를 냈죠. LLM 추론의 60% 이상이 메모리 대기 시간, 문제는 GPU가 아니라 메모리였습니다. 생성형 AI는 토큰을 하나 만들 때마다 이전 대화 전체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는 3개 토큰입니다. 오늘 1개를 추가하면 다시 4개를 읽습니다. 날씨 어때요? 3개를 더하면 또다시 7개 전체를 읽죠. 대화가 길어질수록 이 반복은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이 반복 읽기를 저장하는 게 KB 캐시입니다. 복수 연구에서 이 캐시가 추론 메모리의 최대 70%를 차지한다고 보고됐습니다. 스탠퍼드대 논문은 이렇게 명시했죠.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KB 캐시 관리가 실시간 추론의 핵심 병목. 결론은 명확해졌습니다. HBM만으론 부족하다. 플래시를 GPU 곁으로 옮겨라. 2024년 하반기부터 업계는 새로운 개념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HBF, High Bandwidth Flash. GPU 바로 옆에 플래시를 붙여 HBM과 SSD 사이의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구조적 도전입니다. 산디크는 2025년 1월 CES에서 HBF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월 투자자 간담회에서 HBF 양산 검토 중이라고 밝혔죠. 삼성전자도 4월 반도체 포럼에서 차세대 메모리 계층 연구를 언급했습니다. 메모리 전쟁의 전선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HBM에서 HBF로. 오늘 꼬부기TV는 HBF가 왜 AI 인프라의 다음 전쟁터인지, 이 기술이 한국 메모리 산업에 어떤 의미인지 느리지만 정확하게 파헤쳐 봅니다. 왜 GPU는 충분한데도 AI가 느린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생성형 AI의 작동 구조로 들어가야 합니다. GPT나 클로드 같은 LLM은 자동 회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한 단어씩, 정확히는 토큰 하나씩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방식이죠. 안녕하세요는 3개 토큰입니다. 여기에 오늘 1개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 날씨 1개를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때요? 2개를 붙입니다. 문제는 매 토큰 생성 시 이전 문맥 전체를 다시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을 만들 땐 안녕하세요를 다시 읽고, 날씨를 만들 땐 안녕하세요 오늘을 다시 읽고, 어때요?를 만들 땐 전체 7개 토큰을 다시 읽습니다. 대화가 100개 토큰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101번째 토큰을 만들 때 100개를 다시 읽습니다. 1000개 토큰 대화에선 1001번째를 위해 1000개를 읽죠. 이게 바로 트랜스포머 구조의 숙명입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이 모든 이전 토큰과의 관계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LM은 KB 캐시를 만듭니다. 키밸류 쌍으로 이전 문맥에 주목할 정보를 저장해두는 메모 공간이죠. 매번 처음부터 계산하는 대신 이 캐시를 재사용해 시간을 아낍니다. 버클리 대학 연구팀이 GPT-3 수준 모델로 테스트한 결과가 있습니다. KB 캐시 없이 100개 토큰 대화를 처리하면 23초가 걸렸습니다. KB 캐시를 사용하면 0.8초로 줄어들었죠. 약 30배 차이였습니다. 캐시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캐시가 메모리를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점입니다. GPT-4 수준 모델을 가정해보죠. 파라미터가 1조 7천억 개인 모델입니다. 배치 크기 32, 시퀀스 길이 2048로 추론할 경우 KB 캐시만 약 400GB가 필요합니다. 모델 가중치 340GB보다 더 큰 용량이죠. 메타 AI 연구팀은 라마 3.1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론 시 메모리 사용의 최대 70%가 KB 캐시. 그래서 GPU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메모리가 부족하면 멈춰섭니다. H100 GPU는 초당 2페타플롭스 연산이 가능합니다. 2000조 번의 계산을 1초에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HBM3 메모리가 80GB밖에 안 됩니다.
대용량 KB 캐시를 담으려면 D램이나 SSD를 오가야 하죠. 마치 책상은 넓은데 책이 너무 많아서 바닥에 쌓이는 상황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바닥에서 집어 올려야 하니 시간이 걸리죠. 엔비디아도 이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2024년 GTC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I의 다음 도전은 메모리 계층 구조의 재설계입니다. 바로 이 구조가 오늘날 AI 인프라의 진짜 병목입니다. 그 반복이 실제로 얼마나 큰 병목인지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현재 최고 사양인 HBM3를 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24년 양산을 시작한 HBM3는 스택당 초당 1.2TB 이상의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용량은 24GB부터 36GB까지 가능하죠. 8단 스택이면 24GB, 12단 스택이면 36GB입니다. 초당 1.2TB. 이론적으론 놀라운 속도입니다. 1초에 4K 영화 300편을 전송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용량이었습니다. 엔비디아 H100 GPU는 HBM3를 5개 스택 탑재해 총 80GB입니다. 차세대 B100은 HBM3 이 8개 스택으로 192GB까지 늘릴 계획이죠. 하지만 이것도 부족합니다. GPT-4 수준 모델의 추론 시나리오를 보죠. 파라미터 1조 7천억 개 모델입니다. 배치 32, 시퀀스 2048 기준으로 계산하면 모델 가중치에 약 340GB, KB 캐시에 약 400GB, 중간 활성화에 약 60GB, 무려 총 800GB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PC 한 대죠. HBM 192GB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GPU는 부족한 데이터를 D램이나 SSD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구글이 2024년 발표한 TPU V5 벤치마크 보고서가 있습니다. 라마 7십 모델 추론 시 결국 메모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계산하는 시간보다 길었던 겁니다. 무려 전체 추론 시간의 62%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도 비슷한 결과를 냈습니다. 트랜스포머 추론에서 HBM과 D램 사이 데이터 이동이 에너지 소비의 55%. 속도만 문제가 아닙니다. 비용도 문제입니다. HBM3는 기가바이트당 $30, 일반 D램보다 10배 비쌉니다. H100 한 대에서 HBM 비용만 약 $12,000, 즉 40%를 차지하죠. 속도만큼 가격도 문제였던 겁니다. 삼성증권 반도체 리포트가 밝힌 수치입니다. 그래서 GPU는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HBM은 빠르지만 작고 비쌉니다. D램은 크지만 너무 느립니다. 대역폭이 HBM의 10분의 1 수준이죠. SSD는 크고 싸지만 더 느립니다. 대역폭이 HBM의 100분의 1입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등장했습니다. HBM과 D램 사이 그 빈자리를 메울 새 계층이 필요하다. 업계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이 빈자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등장했습니다. HBF High Bandwidth Flash입니다. 산디스가 제시한 HBF는 목표 스펙을 내걸었습니다. HBM 대비 8배에서 16배 용량, 동급 수준의 읽기 대역폭, GPU 근접 플래시 계층을 제안한 겁니다. 아직 업계 표준은 아닙니다. 일부 업체가 시제품과 공동 표준화를 추진 중이죠.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HBM은 책상처럼 빠르지만 작게 만듭니다. HBF는 지하 서재처럼 크지만 합리적 속도로 만드는 거죠. 자주 쓰는 데이터는 책상에, 덜 쓰는 데이터는 서재에 둡니다. 책상에서 바로 작업하지만 필요하면 서재에서 가져오는 구조입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이 아이디어는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플래시는 너무 느렸으니까요. 일반 랜드 플래시 SSD는 읽기 속도가 초당 7GB 수준입니다. HBM 1.2TB의 170분의 1이죠. 게다가 GPU와 붙이기엔 인터페이스가 복잡했습니다. PCI Gen5로 연결하면 레이턴시가 마이크로초 단위로 늘어납니다. HBM이 나노초 단위인 것과 비교하면 1000배 차이죠. 그래서 업계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플래시를 GPU 옆에 붙인다고? 너무 느려서 의미 없다. 실제로 2022년 엔비디아는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GPU 메모리 계층에 플래시를 넣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4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 기술 돌파구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첫째, 랜드 플래시 자체가 진화했습니다. 삼성이 2024년 공개한 8세대 V랜드는 읽기 속도가 초당 14GB로 2배 빨라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4D 랜드로 비슷한 성능을 냈죠. 둘째, 인터페이스가 개선됐습니다. CXL 3000 표준이 확정되면서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레이턴시도 마이크로초에서 수백 나노초 수준으로 줄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같은 속도로 필요한 게 아니다. AI 워크로드를 분석해보니 접근 패턴이 극단적으로 편중돼 있었습니다. 상위 20% 데이터가 전체 접근의 80%를 차지했죠. 이 발견이 HBF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자주 쓰는 20%만 HBM에 두고 나머지 80%는 HBF에 두면 되니까요. 2024년 하반기부터 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두 가지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첫째, 워크로드 패턴이 밝혀졌습니다. KB 캐시는 모든 데이터에 골고루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상위 20% 데이터가 접근의 80%를 차지했죠.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GPT-3 추론 패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대화 초반 핵심 문맥은 계속 참조되지만 중간 세부 사항은 거의 안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점심 뭐 먹을까요? 이 문장에서 김철수와 점심은 계속 참조됩니다. 하지만 날씨는 대화가 진행되면 거의 안 쓰이죠. 이 편중 접근 패턴이 이계층 캐싱 효율을 극적으로 높였습니다. 자주 쓰는 핫 데이터만 HBM에, 덜 쓰는 콜드 데이터는 HBF에 두면 됩니다. 둘째, 플래시의 성숙입니다. 2023년 애플과 ACR이 공동 발표한 LLM in a Flash 연구가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모델 일부를 플래시에 두고 필요시 D램으로 적재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모든 파라미터를 메모리에 올릴 필요 없다는 발견이었죠. 이 라마 7B 모델로 실험한 결과 전체 메모리 사용량을 75% 줄이면서도 추론 속도는 거의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논문 제목 그대로 플래시 속에 LLM이 작동한다는 개념 증거였죠. 이 성공이 업계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플래시를 단순 스토리지가 아니라 메모리 계층으로 쓸 수 있다. 데이터 센터는 이 원리를 HBF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은 간단합니다. 핫셋, 즉 자주 쓰는 데이터는 HBM에 둡니다. 콜드셋, 즉 덜 쓰는 데이터는 HBF에 둡니다. 필요할 때만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립니다. 마치 책상에는 오늘 읽을 책만 올려두고 지하 서재엔 나머지를 두는 것처럼요. 실제 구현 예시를 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2024년 공개한 Azure AI 인프라 설계입니다. HBM 96GB의 핫 데이터를 둡니다. HBF 768GB의 콜드 데이터를 둡니다. 총 864GB 용량을 확보한 거죠. 비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HBM만 864GB를 쓰면 약 26,000달러입니다. HBM 96기가, HBF 768기가 혼합 구성은 약 9,000달러,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성능은 어땠을까요? GPT-4 수준 모델 추론 시 순수 HBM 대비 평균 지연 시간이 1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처리량은 거의 동일했죠. 비용은 3분의 1로 줄고 성능은 85% 유지, 경제성이 입증된 겁니다. 책상과 지하 서재의 조합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과거 메모리 경쟁은 속도였습니다. DDR에서 HBM으로 진화하며 얼마나 빠르냐가 전부였죠. DDR4는 초당 25GB, HBM2는 초당 300GB, HBM3는 초당 800GB, 계속 속도를 올리는 게임이었습니다. 이번은 효율입니다. 같은 성능을 얼마나 적은 에너지로 내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과거는 수직 구조였습니다. CPU 위에 메모리를 쌓아 올리는 단일 계층이었죠.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 D램 모두 같은 축 위에 쌓았습니다. 이번은 수평 구조입니다. GPU 옆에 HBM, 그 옆에 HBF. 다층 캐시 생태계입니다. 마치 도시 설계가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엔 고층 빌딩을 올렸다면 이젠 수평으로 구역을 나눕니다.
구조가 바뀐 겁니다. 세 가지 새 변수가 이 전환을 만들었습니다. 변수 첫 번째, 워크로드 패턴입니다. KB 캐시의 편중 접근. 상위 20% 데이터에 80% 접근이 집중됩니다. 이 패턴이 이계층 캐싱 효율을 높였습니다. 자주 쓰는 건 빠르게, 덜 쓰는 건 느려도 괜찮으니까요. 변수 두 번째, 플래시의 검증입니다. LLM in a Flash 논문이 플래시 기반 메모리 계층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논문이 표준화 생태를 촉발했죠.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한다. 증거가 나온 겁니다. 변수 세 번째, 표준화 추진입니다. 산디스크와 SK 하이닉스가 HBF 표준화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공동 규격 작업에 들어갔죠. 삼성전자도 2025년 4분기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개념에서 생태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력입니다. 오픈AI CEO 샘 올트먼은 2024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의 미래는 전력이 결정합니다.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구글 데이터 센터는 2023년 17테라와트시를 썼습니다. 2024년엔 21테라와트시로 24% 증가했죠. AI 워크로드가 전체 전력의 40%를 차지합니다. 메타도 비슷합니다. 2024년 데이터 센터 전력비가 전년 대비 35% 늘었습니다. 약 18억 달러죠. HBM이 여기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H100 GPU에서 HBM이 전체 전력 소비의 약 30%를 먹습니다. 120W 정도죠. HBF는 이 전력을 20%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용량 기준으로 HBM 대비 5분의 1 전력이니까요. 에너지 효율의 미세한 개선도 총 소유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형 사업자 기준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죠. 이제 산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HBF는 현재 제한 규격 단계입니다. 업체별 인터페이스가 다릅니다. PCIe로 연결하는 방식, GPU에 직결하는 방식이 공존하죠. 패키징도 다릅니다. 모듈형으로 따로 붙이는 방식, 근접 적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2026년에서 27년 1차 상용 시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벌써 산업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첫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F 시제품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두 회사 모두 GPU 제조사와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SK하이닉스는 경주 공장에 HBF 전용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월 생산 목표는 10만 유닛. 2026년 2분기 양산 목표입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공장 내 별도 동을 배정했습니다. HBM 라인 옆에 HBF 라인을 붙여서 통합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중이죠. 둘째, 엔비디아는 차세대 GPU 아키텍처에 HBF 슬롯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9월 GTC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차세대 B200 울트라 모델은 HBM 슬롯 8개, HBF 슬롯 4개를 탑재합니다. 하드웨어 레벨에서 HBF를 인식하는 첫 사례죠. 소프트웨어 스택도 준비 중입니다. CUDA 13.0부터 HBF 메모리 관리 API가 추가됩니다. 개발자가 직접 핫콜드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셋째, AMD와 구글 TPU도 유사한 설계를 검토 중입니다. AMD는 MI350 시리즈의 HBF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출시 예정이죠. 구글은 TPU B6에 근접 플래시 계층을 추가한다는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2024년 11월에 공개된 특허입니다. GPU 근접 플래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전환을 촉발한 건 전력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5년 발표한 Azure 데이터 센터 설계를 보죠. 기존 HBM 전용 구성과 HBM HBF 혼합 구성을 비교했습니다. HBM 전용 GPU당 전력 700W, 시간당 비용 2.4달러. HBM HBF 혼합 GPU당 전력 560W, 시간당 비용 1.9달러. 전력 20% 절감, 비용 21% 절감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GPU 1만 대 운영 시 전력비만 연간 약 1억 2천만 달러 절감됩니다. 대형 사업자 기준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죠. 아마존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분기 자체 AI 칩 트라이니움 3에 HBF 슬롯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전력 효율이 클라우드 경쟁력을 결정한다. 아마존 AWS CEO의 말입니다. HBF가 이 효율 전쟁의 새 무기가 된 겁니다. 표준화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2025년 10월 GDC에서 HBF 표준화 작업반이 출범했습니다. 삼성, SK, 마이크론, 샌디스크, 엔비디아, AMD가 참여합니다. 2027년 1차 표준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죠.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 싸움이 향후 10년 메모리 생태계를 결정합니다. 이 기술 전환 뒤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이 한국 메모리 산업의 다음 10년을 만듭니다. 첫째, 경주 SK 하이닉스 패키징 엔지니어 김태준입니다. 그는 0.1mm와 싸웁니다. 그의 과제는 HBM 위에 HBF 칩을 얼마나 가깝게 붙일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열이 문제입니다. HBM 작동 온도가 섭씨 85도까지 치솟죠. HBF까지 붙으면 수율은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멀면 신호 지연이 늘어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의 손끝 감각이 양산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지난 6개월간 수백 번의 테스트. 수율은 목표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둘째, 실리콘밸리 AI 스타트업 CTO 사라 첸입니다. 그녀는 GPT 기반 검색 엔진 스타트업을 운영합니다. HBF 도입 시 출원 비용이 30% 줄어든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녀도 확인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월 인프라 비용은 엄청납니다. 30% 절감은 회사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죠. 하지만 그녀는 도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표준입니다. 지금 샌디스크 방식으로 구축했는데 2년 뒤 제데키 표준이 다르게 나오면 장비를 다 교체해야 하고 잘못된 선택은 더 큰 비용을 부릅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기다려야 할까? 그녀의 선택이 회사의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셋째, 서울 상암동 데이터센터 운영자 박민수입니다. 그는 네이버 AI 인프라팀 팀장입니다. 그는 매달 전력 요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GPU 한 대당 월 전력비가 200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센터 전체로 치면 연간 수십억 원이 나갑니다. HBF가 전력을 20% 절감해준다는 SK 하이닉스의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연간 약 10억 원 절감 효과.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가 문제입니다. HBF 모듈 교체만 수십억 원. 너무 빨리 도입하면 초기 제품 불안정성을 감수해야 하고 너무 늦으면 경쟁사에 뒤처지죠. 그의 고민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세 사람. 경주의 엔지니어는 0.1mm를 고민합니다. 실리콘밸리의 CTO는 표준 확정을 기다립니다. 서울의 운영자는 투자 시점을 저울질합니다. 세 사람이 만든 이 합작품이 곧 우리 삶을 바꿀 것입니다. 세 시선이 한 질문으로 모입니다. HBF, 정말 될까? 이건 단순한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HBF는 AI 인프라의 구조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과거 컴퓨팅은 더 빠른 칩을 추구했습니다. 286에서 386 펜티엄 코어 시리즈, 속도 경쟁이었죠. 메모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D램, DDR, DDR2, DDR3, DDR4, DDR5 계속 빠르게 만드는 게임이었습니다. 이젠 다릅니다. 더 똑똑한 계층을 설계하는 시대입니다.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시대죠. 김정호 서울대 교수는 2024년 반도체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의 두뇌는 알고리즘이지만 기억은 메모리입니다. 그 기억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AI의 실제 성능을 결정하죠. 책상과 서재의 비율을 다시 떠올려 보죠. 과거엔 책상만 넓히려고 했습니다. 책상이 클수록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책상을 무한정 넓힐 순 없습니다. 비용도 문제고 물리적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상을 전환한 겁니다. 자주 쓰는 건 책상에, 덜 쓰는 건 서재에. 이 단순한 원리가 AI 인프라를 바꾸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HBM에서 세계 1위입니다. SK하이닉스 시장 점유율 53%, 삼성전자 35%, 합치면 88%죠. 그런데 HBF는 아직 백지 상태입니다.
표준도 없고 양산 경험도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삼성과 SK가 표준화 주도권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2030년 AI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 공고해질 것입니다. HBM에서 HBF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완성하는 거죠. 시장 규모를 보죠. HBM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200억 달러입니다. 2030년엔 800억 달러로 예상되죠. 여기에 HBF가 더해집니다. 업계 추산으로 HBF 시장은 2030년 약 300억 달러입니다. HBM의 절반 수준이죠. 합치면 1,100억 달러, 약 150조 원 규모입니다. 한국이 이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유지한다면 연간 약 120조 원 매출입니다. 반도체 수출의 새로운 축이 되는 거죠. 만약 표준 경쟁에서 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HBM 우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이제 단독 부품이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의 설계 싸움이니까요. 엔비디아가 HBF 표준을 주도하고 미국 업체와 손잡는다면 삼성과 SK는 엔비디아 표준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도권을 잃는 거죠. 중국도 위협입니다. YMTC와 CXMT가 HBF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술 격차는 3년 이상이지만 빠르게 추격 중이죠. 2017년이 분기점입니다. 제덱 표준이 나오는 해입니다. 그때 한국이 표준 제정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이게 향후 10년을 결정합니다. 김정호 교수의 말을 다시 인용하죠. 기억을 설계하는 자가 AI를 지배합니다. 2027년 그 답이 나옵니다. 현재 HBF는 제안에서 현실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2026년 상반기 첫 상용 제품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세 가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첫째, 표준화 주도권입니다. 지금 두 진영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산디크와 SK 하이닉스 연합, 엔비디아와 삼성 라인. 산디크 진영은 CXL 3.0 기반 모듈형 접근을 밀고 있습니다. 기존 인프라와 호환성이 높죠. 엔비디아 진영은 GPU 직결형 패키징을 추진합니다. 성능은 더 높지만 전용 설계가 필요합니다. 2027년 제데크 표준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이 싸움이 향후 10년 메모리 생태계를 결정합니다. 한국 입장에선 두 진영 모두의 포지션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SK는 산디스크 진영, 삼성은 엔비디아 진영. 어느 쪽이 표준이 돼도 대응 가능한 구조죠. 둘째, 양산 수율입니다. HBM 위에 HBF를 붙이는 패키징 기술. 이게 70% 수율을 넘느냐가 관건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 수율은 약 5%. 목표는 2026년 말까지 70%입니다. 10레벨을 높여야 하죠. 쉽지 않습니다. HBM도 70% 수율 달성에 3년 걸렸습니다. HBF는 HBM보다 복잡합니다. 열 관리가 더 어렵고 인터페이스도 새롭습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가능성을 봅니다. 경주의 김태준 엔지니어 말처럼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70%를 넘으면 대량 생산 시작, 못 넘으면 2027년으로 지연됩니다. 셋째, 전력 효율 실증입니다.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10% 절감이 증명되느냐? 시뮬레이션은 20% 절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 환경은 다릅니다. 냉각 시스템, 워크로드 변동, 네트워크 지연, 여러 변수가 효율에 영향을 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6년 1분기 파일럿을 시작합니다. 애줄 데이터 센터 한계동에 HBF를 도입하죠. 3개월간 실증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최소 10% 이상 전력 절감이 증명되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습니다. 증명 못하면 틈새 기술로 남습니다. 그 기억을 다시 설계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경주 엔지니어 김태준의 0.1mm가 실리콘밸리 CTO 사라첸의 선택이, 서울 운영자 박민수의 전력비 계산이 한국 메모리 산업의 다음 10년을 만듭니다. HBM에서 시작된 한국의 메모리 리더십, HBF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2027년 표준이 나오는 그 해가 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BF가 AI 메모리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이 기술 전환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깊은 분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꼬부기 TV는 데이터가 말하는 순간까지 느리지만 정확하게 멀리 내다보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